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때까지 늘 제가 혼자 나와서 유튜브 촬영을 했었는데 제 대학교 선배님이시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선배님이신 천안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 의원에서 이제 원장으로서 또 많은 신경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어지럼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그동안 제 생각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또 김석재 선생님의 이제 경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 운영하고 있는 김석재입니다. 오늘 박재현 원장님하고 어지럼증 중에서 특히 만성 난치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박재현 원장님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는 책을 얼마 전 내셨는데 이 책이 아주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어지럼증 환자를 보는 의료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겸 해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박재현 원장님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뭐 어지럼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었는데 사실 신경과 의사로서 저희가 주로 보는 환자들은 이제 급성기 어지럼증 환자분들도 물론 많이 봅니다. 처음에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이라든지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 전정신경염에 의한 어지럼도 많이 보긴 하는데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잘해드릴 수 있고 저희 환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경우가 다른 병원에서 여러 군데 검사 치료 받았는데 잘 진단이 안 됐을 때 저희 신경과 진료를 받고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김석재 원장님의 경험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석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난치성 어지럼증,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성 어지럼이라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어지럼이 지속되는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3개월 이상 어지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나 아니면 검사 항목들이 있으실까요? 박재현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오래 어지럽다고 해서 내원한 환자들을 평가할 때 일단은 이석증을 포함한 아주 흔한 원인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환자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포함해서 검사를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이석증이나 흔한 원인이지만 혹시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박재현 원장님도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검사를 해보면은 뭐 이석증이 찾아지는 그런 경우 많이 경험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이제 오랫동안 어지럽다, 심지어 뭐 5년씩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석증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어지러웠던 게 아니라 어지럽다, 안 어지럽다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이석증이 재발하면서 또 더 심하게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실제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연구 결과도 보면 대학병원까지 진료받으러 가기 힘들잖아요. 6개월씩 기다려서 갔는데 그때도 제일 흔한 어지럼증 원인이 이석증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석증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비디오 안진 검사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나름 제일 고충은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를 이미 다른 병원, 특히 이비인후과 쪽에서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검사를 다시 하자고 얘기하는 게 설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석재 원장님은 좀 어떠세요? 설득의 어려움을 겪지만 무조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타 병원에서 뭐 불과 어저께 검사를 했는데 다시 검사해보면 이석증이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어가지고요. 검사는 이제 오시면은 타원 검사 결과를 가져와도 이제 비교해 볼 겸해서 검사를 다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왜 어떤 데서는 검사하면 나왔는 특별한 원인이 없었는데
왜 여기서는 또 찾아지고 그런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구조를 보는 검사랑 기능을 보는 검사의 큰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T나 MRI 같은 경우는 그 상태가 좀 시간을 간격을 많이 두고 찍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변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이런 비디오 안증 검사 같은 기능 검사는 시시각각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돌렸을 때 그 방구리관 속에 이석이 굴려가 줘야지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할 때 뭔가 이제 이석이 안에서 끼어서 잘 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검사자가 좀 제대로 검사를 안 했다든지,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나 약 복용 상태에 따라서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병원에서도 여러 번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해보면 안 나왔다가 저희 쪽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그게 제일 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독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 그리고 좀 보는 관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급성기 어지럼증을 많이 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심한 안진을 좀 양성으로 판단하고, 좀 미묘하게 좀 약한 안진은 괜찮다고 설명하고, 이게 큰 이상 아니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경과는 사실 그런 경우에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뭐 MRI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MRI에서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 MRI가 정상이니까 다시 비디오 안진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이석증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 작은 이제 이상들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김석재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좀 경우가 있을 것 한 같으신가요? 가지를 좀 첨언을 하자면 이 검사 방법을 얼마나 이제 디테일하게 잘 하냐의 차이는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석증을 찾을 때 결국은 반고리관에 들어간 돌을 충분히 굴려주려면은 그만큼 이제 각도를 잘 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틀어주는 각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석증은 맞는데 이제 그걸 확인을 못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도를 만들어 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줘야 이제 이석증 유발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검사를 빨리 끝냈다든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이석증 검사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수평방고리관을 테스트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후방고리관하고 전방고리관 테스트하는 방법이 다른데, 뭐 여러 가지 뭐 시간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수평방고리관은만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수직방고리관은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좀 검사 방법이 조금 디테일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확인 못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석이 이제 아주 크면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부스러기 같은 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안 보면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잘못 판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더라도 사실 처음 검사했을 때 안 나왔는데, 혹은 검사실에서 검사했을 때 안 나왔는데 제가 검사해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이제 검사실에서 했는데 좀 애매하면 제가 직접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좀 항상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자가 운동을 제가 교육을 많이 이제 해드리고, 실제로 제 진료 보는 환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 책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우려가 되고, 가끔 이제 댓글로 우려를 표해 주시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른 병원에서 이석증 진단을 받았는데 집에서 절대로 자가 운동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왜 원장님은 가르쳐 주시냐,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뭐 또 설명을 또 장황하게 드리고는 하는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석재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가 운동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는 어느 반고리관에 이석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석증 자가 치환술을 하시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팽대불응정이라고 해가지고 좀 치료가 조금 어려운 형태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또 만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좀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뭐 박재현 원장님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검사실에서 이석증 찾은 다음에 특히 수평 반고리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검사실에서 봐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치환술을 이제 반대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치환술을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제 팽대부릉정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치료를 조금 복잡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도 좌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환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여러 번 그 재발했던 분들이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왼쪽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왼쪽일 거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석증이 꼭 같은 쪽에서만 재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하시다가 오히려 조금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어느 쪽에 어느 반고리관인지까지 확인받고, 그런 이후에 자가치환 집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걸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가 운동은 이제 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병원에서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자 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요새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요새 워낙 가까운 병원에 사실 이석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우리나라에는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이석증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안전하게 검사 받고 치료받는 게 제일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혹 이제 혼자서 가기 힘든 경우에, 그리고 너무 많이 재발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가기 귀찮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거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호주에 계시는 분들 요새 이제 좀 진료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좀 있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고는 하는데, 그렇게 외국에 계신 분들은 혼자서 좀 시도해 봐도 사실 이제 이석증이 맞으면 많이 위험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래 가거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사실 이석증이 아닌데 이석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뇌경색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뇌경색인데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고 혼자 치료하면,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항상 영상에서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만성 난치성 어지럼증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석증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많은 건 이석증이고, 다 검사했는데 이제 이석증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고, 이제 이거를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뭐 예전에는 뭐 만성 주관성 어지럼증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고, 시민성 어지럼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근데 요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요즘에는 이제 그 주관적 체위지각성 어지럼증, 뭐 소위 이제 PPPD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그 결론은 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가 그냥 용어가 정립됐다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PPD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환자들이 이제 MRI, CT 찍어도 다 정상 나오고, 비디오 안전 검사에서도 뭐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환자는 계속 괴로워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PPPD 환자들을 진단할 때 이제 정량내파라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제 정량내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조금 단서를, 특히나 그게 이제 편두통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특히 좀 단서를 조금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원 원장님은 어떠신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PPPD 이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고 하고, 제가 책을 쓸 때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학계에 공식 인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서 만성 후유 어지럼으로 제가 책을 썼고,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심한 어지럼증 이벤트가 있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석증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뭐 멀미도 있고 전정신경염, 뇌졸중도 있고 혹은 공황 발작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이벤트 이후에도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증이 이제 후유증처럼 남아서 어지러운 경우가 사실 제일 많은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전정 기능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제 김석재 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량 뇌파 같은 좀 더 우리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좀 뇌가 흥분된 뇌파 같은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단서로 이제 치료를 하면 또 도움을 많이 얻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검사가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고요. 뇌혈류 초음파 검사는 이석증 같은 이제 원인이 되는 뇌혈류의 이제 부족, 뇌혈류 장애를 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발성 이석증 젊은 사람의 재발성 이석증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 혈관성 편두통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뇌혈류가 이제 속도가 빨라져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PPPD, 그러니까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 동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자율신경 장애 검사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소견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진단을 할 때 이런 기능 검사들을 같이 받아보신다면 나는 어지러운데 병원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을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상이 나와서 소위 이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 PPPD를 진단하게 되면 치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되실까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증 치료가 지금 뭐 정립된 게 이제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각 의사들마다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제 약물 치료를 조금 시도해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정량뇌파 소견에서 뇌가 이제 과도하게 과민해져 있는 거를 반영하는 그런 좀 빠른 뇌파 쪽이 좀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편도통, 소위 예전에 얘기했던 편도통성 어지럼증에 준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쓰는 약들이 이제 시베리움이라는 약과 이제 데파코트 뭐 이런 약들을 좀 쓰게 되는데, 뇌파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이런 약들을 좀 이렇게 조합해서 쓰면 기존 보고보다 조금 더 치료 반응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거의 뭐 PPPD 좀 치료가 잘 안 되고 난치성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들을 좀 썼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치료 효과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PPPD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1차적으로 이제 권유하는 약은 세로토닌 올리는 이제 SSRI 계열 약이어서 이제 저는 그 약을 사실은 제일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의 치료제로 나왔기 때문에 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뇌파 검사를 정량 뇌파 검사를 해가 주로 이제 파랗게 전두엽 쪽에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제 뇌가 좀 지쳐 있는 소견들, 델타파가 많이 증가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약들을 썼을 때 반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김석재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베타파가 이제 좀 그 흥분된 뇌파가 많이 증가돼 있거나 그다음에 뇌혈류 초음파에서 혈류 속도가 증가돼 있으면 우리가 저희 신경과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보는 혈관성 편두통 치료제들인 말씀하신 시베리움 같은 거, 데파코트 혹은 이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약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유튜브에서는 주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전정 재활 운동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치료할 때는 이런 약들을 이제 투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약들은 부작용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처방을 하는 거는 이제 부작용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효과는 그 다음이고 부작용 없이 약을 처방하는 게 항상 저희한테는 제일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김석재 원장님은 그런 이제 약을 처방을 할 때 부작용을 줄이는 일종의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면 저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모든 약은 이제 부작용이 있고요. 효과가 클수록 부작용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이제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데,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 중에 이제 시베리움이라는 약이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이제 체중 증가거든요. 그게 식욕을 올려서 그런데, 이게 원리적으로 이 시베리움이란 약이 뇌 안에서 이런 뇌 흥분성, 과민성을 컨트롤한 시작점인
시상하부라는 곳에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시상하부가 하는 일 중에 또 식욕을 이제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시베리움은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뇌의 과민성도 낮추지만 식욕을 올려주는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약인데, 약의 원리상. 그래서 거꾸로 환자들이 시베리움 먹고 식욕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는 효과가 좀 있겠구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려고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이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는데, 이것도 이런 때 이제 뇌 과민도를 좀 조절해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두 개를 같이 씀으로 인해서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서로 상쇄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뭐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보통은 시베리움이 좀 더 세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딱 상쇄되진 않고 보통은 식욕이 좀 올라가는 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 이제 조금 제가 실제로 아직 하지는 않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식욕 조절하는 이제 위고비라는 약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위고비를 아주 소량을 해서 조금 두 개를 상쇄시키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정도는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위고비 약을 같이 쓴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네요. 저는 아직 위고비를 처방해 본 그 경험이 없어 가지고 잘 몰라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위고비 같이 처방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석재 원장님 말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부작용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처음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고, 시베리움에 살찌는 거는 그래도 뭐 적어도 1-2주 이상, 뭐 1-2달 먹었을 때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처음 먹었을 때 시베리움 같은 것도 좀 졸립다든지,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좀 손발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신경계 약들이 대부분 또 공통적으로 좀 졸림이라든지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하고, 또 이제 또 아까 언급 안 했던 약 중에서 에나폰, 에트라빌, 요 아미트립틸린 성분의 약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또 급성 부작용이 또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어려운데, 반대로 이 약들이 부작용이 많은 약들이 또 효과가 좋은 경험이 많아서 항상 저희가 처방할 때 조심하고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작용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이든 이제 그 본인의 불편한 점을 잘 얘기하시면 의사들이 맞춰서 용량을 좀 조절을 해줄 겁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약들은 이제 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약들은 대체로 용량이 올라갈수록 부작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량이라든지 복용 횟수를 줄임으로써 언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시면 또 약을 처음부터 엄청 조심해서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당장의 증상 조절이 먼저니까, 치료가 먼저니까 내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약을 여러 개 섞어서 먼저 드린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아쉬운 점은, 그런 약들을 먹었을 때의 부작용이 두려워서, 혹은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그 약을 절대 좀 시도를 못하거나 이런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서 좋은 약을 드실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졸림에 대해서 하나만 좀 코멘트를 하면, 뇌가 과민해서 생기는 증상들은 뇌가 과민한 걸 좀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좋을수록 조금 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찌는 거가 마찬가지로 약간 환자가 졸리다 그러면 이 사람은 효과가 되게 좋겠구나,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약을 좀 줄여서 써도 되겠구나, 또는 약을 줄일 시점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포인트로 또 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저희 신경과 약들은 환자들이 약을 오늘 먹으면 내일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1-2주, 최소 1-2주 정도는 드셔야지 효과가 나는 약들이라서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거의 이제 부작용이 있나 없나 컨트롤하는 거고, 저도 이제 환자들이 약 먹고 이제 부작용 생기는 것 때문에 끊을까봐 개인적으로는 이제 병원 카톡 아이디도 다 알려드리고, 부작용 생기면 꼭 카톡 보내가지고 상담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은 조금 수능도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음. 네, 저도 좀 참고해서 더 열심히 환자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만성 후유 어지럼증 환자분들에게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치료 기간을 보통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게 저는 오래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치료를 빨리 종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가 되는데, 일단은 증상을 좋아지고 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약을 안 먹고서도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목표가 되는데, 보통 김석재 원장님은 어떻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치료 기간 같은 건 어떻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치료 기간 이 약 조절, 그러니까 약을 증량하고 약을 감량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약들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편도통성 어지럼증 환자한테 약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5단계로 나눠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량, 뇌파, 소견을 보고 첫 번째 용량을 2단계로 줄지 3단계로 줄지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면은 3단계에서 시작한 사람은 2단계로, 2단계에서 시작한 사람은 1단계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면 2주 있다가 첫 번째로 보는데, 2주 차에 제가 환자한테 기대하는 이야기는 반 이상 좋아졌어요거든요. 그래서 반 이상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단계에서 2주를 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량내파가 좋아진 소견까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줄여서 끊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게 가장 무난하게 치료되는 케이스고, 2주 차에 뵀는데 반 이상이 아니라 뭐 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전혀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3단계 시작한 분들은 이제 4단계로, 그리고 또 2주 있다가 봤는데 또 비슷하다, 원하는 만큼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5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서 치료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처음 오셔서 얼마나 약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면은 2주차 반응을 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2주차의 반응이 괜찮으면 보통은 이제 한 달 전으로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고, 환자 그 이후에 4주차의 치료가 증상은 현재 좋아졌는데 뭐 정량내파 소견은 좀 비슷하다, 그런데 그 환자들 약을 좀 줄였더니 증상이 안 좋다, 그러면은 좀 줄이는 시간이 또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하는 포인트들은 특히 여성분들 뭐 이제 살찌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시베리온 같은 약은 조금 빼주고, 조금 오래 써도 되는 약들 뭐 토파맥스 같은 경우는 저림만 없다면 뭐 그 살 빠지는 게 부작용인 건 또 대부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길게 가는 경우도 있는 편이고요. 박재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처음에 환자분들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목표를 저 나름은 이제 정해서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다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다거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저는 2주에서 4주 정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있다가 보기도 하고 2주일 있다가 보기도 하는데, 그때 반응이 좋으면 이제 약을 한 2주에서 4주 정도 더 주면서 한 2주 정도 더 먹고 이제 중단을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남은 약은 가지고 있다가 약 중단을 시도했을 때 안 좋으면 다시 복용 시작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그대로 중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한 2주 정도 더 복용을 하고, 그때 상태가 다 좋아졌으면 또 중단을 시도하고, 상태가 남아 있으면 병원에 다시 오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매주 혹은 2주 간격으로 계속 병원에 와서 좀 보고 상의하고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또 시간이 좀 안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힘들기도 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좀 심한 분들, 그다음에 증상이 심하거나 검사 결과가 안 좋거나, 특히 이제 좀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을 생각을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예, 그분들한테도 한 2,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2주 간격으로 보통 약을 서서히 올라가고, 이제 우리의 이제 충분히 증상이 좋아진다, 이걸 저 같은 경우는 100%로 잡지는 않고요. 이제 100%까지 올리는 걸 하려면 약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그 과정에서 내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한 8, 90% 정도 이제 병원 치료로 좋아지게 하고, 나머지 1, 20%는 이제 스스로 회복하는 힘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꿔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좋은 상태를 한 달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약을 또 한 2주나 4주에 걸쳐서 이제 약을 중단을 하게 돼서, 보통 길게 치료하는 분들도 6개월 이내에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원장님한테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SSRI 아까 항울제 계열 약들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SSRI 계열 약을 좀 쓰긴 하지만 워낙 또 의사마다 좀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맨 처음 이제 가장 표준적인 환자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용량의 어떤 약을 좀 선택하시는지. 네. 제가 많이 제일 선호하는 용량은 그 세로토닌에 가장 이제 좀 순수하게 세로토닌 쪽에만 작용을 하는 이제 에시탈로프람, 렉사프로라고 하는 약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 렉사프로가 제일 작은 단위가 5mg인데 이제 증상이나 체중 이런 거에 따라서 5mg 혹은 5mg의 반 쪽에서 2.5mg으로 시작을 많이 하고요. 렉사프로는 적어도 2주 이상은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초기 부작용이 경험적으로 위장장애, 뭐 수면이나 꿈장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없으면 한 10mg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효과가 너무 충분하면 5mg에서 끝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좀 심한 경우에는 아예 SSRI 계열 약을 빼고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SSRI 중에서 다른 종류의 SSRI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제일 선호하는 약은 파록세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브린텔릭스 아니면 요새는 그런 약들로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편두통 치료를 할 때 이제 좀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 벨라팍신 계열 약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캡슐약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 신경과 의사들은 항상 부작용에 예민해서 이제 반 쪼개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벨라팍신 계열약은 다 캡슐약으로 돼 있어서 제가 볼 땐 벨라팍신 제일 저용량도 강도가 좀 제가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벨라팍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먼저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벤하팍신보다 조금 이제 데팍신 데스벨라팍신. 벤하팍신은 이제 좀 한 25ml 소용량 쓰면 크게 이제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렉사프로 같은 경우는 주로 아침에 먹으라고 주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먹으라고 주시나요? 이게 항상 고민인데 아침에도 사실 많이 주는 편이고요. 아침 먹었을 때 부작용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주게 되고 아니면 좀 약을 우리가 만약에 아침, 저녁 먹는 약이 있으면 아침에 주로 포함해서 주고요. 하루 한 번만 먹게 되면 저희 뭐 아까 얘기한 시베리움이라든지 많은 약들이 저녁이나 자기 전에만 주는 약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주게 됩니다. 여쭤본 이유가 이제 렉사프로 같은 경우가 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방해가 됐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이제 파록세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약간 졸릴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용법이 저녁에 먹는 거는 뭐 다 동일한데 렉사프로가 사람마다 조금 반응이 달라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파록세틴도 저는 저녁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침에 줬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전에도 보니까 뭐 아침에 그렇게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이렇게 줬다가 저렇게 줬다가 또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건 좀 정답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먹어보고 반응이 안 좋고 부작용이 있으면 담당쌤이랑 상의해서 조정하신다면 대부분의 약들이 크게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약간 특별 기획으로 또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천안에 삼성스마트 김석재 의원을 중이신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박재현 원장님하고 이렇게 그 영상 찍게 돼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채널에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